진호 씨, 천천히 해요. 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누님, 나도 미치겠어요. 지금까지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럼 더 이상 참지 말아요. 오늘 밤은 나 그냥 당신 여자로만 봐줘요. 누님, 정말 이래도 괜찮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눈치를 더 봐요. 우리 둘 다 원했던 거잖아요. 누님의 젖은 입술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나이의 욕망은 이미 다 식은 줄 알았고,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품고 싶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랑도, 온기도 다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바로 그날 밤, 그 여자가, 아니, 누님이 제게 그 모든 걸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올해 67이고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평생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보고 사회 눈치 보며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죠. 모든 것은 2년 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와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조문 인사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제게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진호 씨,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제 아내보다 5살 위였던 아내의 친언니 69세 한수연.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마음 많이 아프죠?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도 동생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모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처럼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졸음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믿을 수 없던 그 순간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던 수연 누님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님 역시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오랜 외로움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 누님은 가끔씩 조심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 요즘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식사도 거르기 쉽잖아요. 김치찌개며 나물 반찬을 싸들고 오던 그녀의 모습은 말없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눈 적 없던 사이였는데 이젠 그녀가 오지 않는 날이면 허전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진호 씨는 참 조용한 분이세요. 근데 예전부터 느꼈어요.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누님은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상하죠?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그녀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슬픔으로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미안한데 잠깐 와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서. 그녀의 숨가쁜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님은 얼굴이 창백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급히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가 링거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자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함께 앉아있던 그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피하네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될 줄이야. 누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무조건 달려올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전한 제 말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씨. 요즘 괜히 진호 씨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여요.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외로웠었나 봐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도 저도 각자의 삶에서 너무 오래 외로움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님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비 오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내릴까 말까 망설이는 그녀를 바라보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서서히 그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괜히 전화 통화를 짧게 끊기도 했고 동네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노력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러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평범한 한 줄이었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늦은 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골목 안쪽 허름하지만 조용한 순댓국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좋네요. 그녀는 조심스레 국밥을 휘젓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진호 씨 생각이 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참 고약하죠. 저는 대답 대신 누님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체온이 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님, 우리 그냥 이 감정에 솔직해질 순 없을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 씨, 나 말이에요.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포기했어요. 근데 요즘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요. 그날 저녁 빗속을 걸으며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들고 어깨를 가까이 붙인 채 걸었지만 거리의 빗소리는 우리 둘을 숨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누님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머리를 적시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참 슬프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호 씨, 네, 누님. 들어와요. 오늘은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망해왔던 것처럼 동시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 사이로 느껴지는 체온, 숨죽이며 부딪히는 심장 소리, 서로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맡기고 서로의 옷을 서툴게 벗기며 격렬하게 엉켜들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갈망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진호 씨, 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괜찮아요, 누님. 천천히 함께 가요. 그녀의 피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제겐 그 어떤 젊음보다 싱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뜨겁고 깊은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호 씨, 이제 우리 돌이킬 수 없겠죠? 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녀의 조용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비밀처럼 시작된 사랑은 어느새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순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와 함께 순댓국을 먹고 나오는 길 작은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강미라. 동네 복지관에서 간사로 일하는 여자. 전에 몇 번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늘 적당한 선을 지키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냥 산책 겸 나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강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 뒤편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누님의 집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무 말 없던 그녀는 입가에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요즘 박 선생님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동네 분들이 박 선생님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수군거리던데요. 그 말에 저는 짧게 대꾸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그녀의 눈빛이 식은땀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수연 누님과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귓속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둘이 원래 그런 사이였대? 여동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웃음은 싸늘했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시장 골목,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누군가의 눈길이 따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지저분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내 죽기 전부터 둘이 수상했대. 보험금 노리고 서로 짜고 친 거래. 애초에 동생보다 언니를 더 좋아했던 거 아냐?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누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커튼을 치고 조심스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호 씨, 우리 잘못한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저 외로움 속에 서로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 누님 집 앞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 거칠게 찢긴 노란 종이에는 삐뚤빼뚤하게 새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다 벌 받아요.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고 협박이었습니다. 누님은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님,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 사람들 눈은 때로는 진실보다 더 무서워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 오는 소리에 묻힌 작은 흐느낌, 텅 빈 골목에 홀로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두 사람.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맞서며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더 조심했습니다. 시장에 갈 땐 서로 다른 시간에 가고 동네에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각자 걷고 전화 통화도 밤늦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문자도 짧게 주고받는 정도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둘의 이름은 동네 어디에서든 불쾌한 소문 속의 주인공으로 떠돌고 있었고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만 믿고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가장 닿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울산에 있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솔직히 말해줘요. 뭘 말이냐,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빠, 지금 수연 이모랑 같이 지내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직 딸은 모르겠지 라는 바람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건 말이야 그냥. 아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떠난 자리를 그렇게 쉽게 지워요?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친언니랑 그럴 수가 있어요. 딸아이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 하나. 손자 얼굴도 앞으론 보여드릴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그 한 줄에 저는 멍하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채 거실 바닥에 엎드려 차마 울지도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누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보다 후회의 냄새가 먼저 퍼졌고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들끓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멀리 온 걸까? 진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걸까? 며칠 후 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눈 밑은 살짝 퀭해 보였습니다. 진호 씨, 나 당분간 멀리 가 있을까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제가 곁에 있으면 진호 씨가 더 힘들어질까 봐요. 딸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요. 내가 옆에 있으면 진호 씨가 모든 걸 잃게 될까 봐 겁이 나요.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자기 자신조차 버릴 각오까지 품은 사람의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님이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제 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그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럼 진호 씨가 결정해요. 우리가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그 순간 저는 삶에서 처음으로 누구보다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앞으론 손자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우리 여기 떠납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요. 나 이제 숨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놀람보다 오히려 안도감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 씨, 사실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냥 누가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해주길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이삿짐 차를 멀찍이 서서 바라보던 몇몇 이웃들이 이제 또 무슨 뒷담화를 퍼뜨렸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수연 누님이 꼭 들고 오고 싶다며 품에 안고 있던 작은 국화꽃 화분 하나. 우리의 새 삶은 그렇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충북 단양, 산과 강 사이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아침마다 새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트에서 마주치면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공기 좋죠 하며 미소 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 뒤에서 말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 한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점심엔 함께 냉이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고 오후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즐기며 같이 졸았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볼까 잠시 고민하다 이내 화면을 끄고 내려놓기도 했지만 이젠 그런 미련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호 씨, 이렇게 사는 거 심심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심하죠. 근데 그런 심심함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구나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 당신에게 고마웠다는 뜻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줄게요. 그녀의 손은 작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 안에 담긴 마음은 그 어떤 젊음보다 강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양에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시장에 가면 단골 가게 사장님이 어르신 오늘도 같이 오셨네요 하고 웃어줍니다. 비 오는 날엔 옆집 김할머니가 김치전을 부쳐서 가져다 주시고 우리는 냉이 된장찌개를 끓여 반찬을 나눠드립니다. 누님은 요즘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잔을 빚고 흙을 만지며 웃는 얼굴을 보면 젊은 시절의 그녀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마당에 작은 평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그녀가 직접 만든 잔에 차를 따라주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가끔은 단양에 내려오기 전의 일상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딸, 손자, 그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잠들기 전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안부 같은 마음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날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퍼져 있었고 누님은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 씨,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요, 젊었을 땐 늘 누굴 챙기느라 바빴고, 그 다음엔 혼자 살아남느라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님이 옆에 있어서 그냥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이 울고 저녁 바람이 불고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잊은 듯 편안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끝의 온기, 마음속의 평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랑.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절대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늦게 피어나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습니다. 지금도 매일 저는 눈을 뜨면 그녀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소리를 듣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마루에서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만하면 참 잘 살아온 인생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외롭고 막막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한 삶을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